네, 저희 아카데미 일정입니다. 오늘 이제 6월 17일 통계 함정을 극복하는 지혜라는 주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2회차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계 기반 스포츠 데이터의 비즈니스 활용 사례라는 걸로 이철규 지사장님이 아마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3회차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으로 선거 여론조사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신정인 차장님이 아마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아카데미가 지속적으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연사이신 서승원 책임연구원에 대한 간단한 양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인실리코젠 책임연구원으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연합대학원 생명정보학 석사 하셨고, 그 다음에 전에 이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바이오인포메틱스 연구원으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과학 분야 다양한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연구를 진행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어려운 주제보다는 간단하게 통계에 대한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쉬운 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연사이신 서승원 책임연구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실리코젠에 재직 중인 서승원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통계 함정을 극복하는 지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통계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론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실리코젠의 이제 책임연구원이라고 했는데 아마 좀 생소하실 겁니다. 이 회사가. 위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생물정보 전문 기업이에요. 근데 인실리코젠도 생소하지만 아마 생물정보도 좀 생소하실 거예요. 생물정보라는 건 다양한 생물의 데이터들을 전산이나 통계나 화학 같은 여러 가지 분야의 방법론이랑 도구를 통해서 다루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다룬다는 것은 분석하고 해석하고 관리하고 예측하는 과정을 뜻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같은 여러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들을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17년 넘는 기간 동안 생물정보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생물정보 분석을 하기도 하고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도 연구하고 또 100건 이상의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다수의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친화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요즘 청년들에 대한 어떤 대우 문제가 중소기업 쪽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연봉이라든가 복지 측면에서 청년들에게도 잘해줘서 이렇게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크게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은 생물정보 분석부터 관련 기술 개발, 그리고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 구축, 그리고 외부에 어떤 좋은 솔루션이 있으면 판매하거나 컨설팅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떤 생물정보 쪽에 그 가능성이 있는 분들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야말로 통계 시대입니다. 말할 것도 없는 통계 시대죠. 국가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금 정책, 부동산, 각종 국가 사업엔 말할 것도 없고요. 과거에는 기업이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만 주로 통계를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공정 개선이라든가 신제품 제작을 하는데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IoT 기술의 발달로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개인의 건강이나 금융 관리를 통계가 해주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핵심이 되는 원유를 우리가 데이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통계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첫 단계부터 가공하고 활용하는 모든 단계에 걸쳐서 핵심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통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통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많은 조직이나 어떤 세력이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통계를 왜곡하거나 변형하거나 혹은 감추고 유리한 것만 보여주거나 하는 식으로 이른바 통계의 함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통계의 함정들이 어떤 것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함정을 찾아내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정을 파악하려면 일단은 그 함정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의 지리 정보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시작할 것이, 그렇다면 함정을 알기 전에 자, 이런 통계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산출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처음에 통계가 이제 기획을 하게 되고요. 어떤 목적으로 통계를 뽑아보자 기획을 하게 되고, 전체 대상이 되는 목표 모집단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보통 표본을 추출해서 이제 표본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요. 이 표본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밑에 있는 4개의 파트는 이제 정제 검토하고 분석하고 공표하고 보도하고 인용하게 됩니다. 이 통계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화면에서 통계의 함정은 모든 파트에 걸쳐서 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정은 처음부터 의도적인 함정인 경우도 있고 때로는 실수나 무지에 의한 의도하지 않은 함정일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의도적 함정 또는 의도적이 않은 함정은 표본 추출 과정에서는 표본의 함정, 표본 조사 과정에서는 기준의 함정, 분석과 추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상관관계 함정과 평균의 함정, 그리고 보도하고 인용하는 과정에서는 시각화의 함정과 초점의 함정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보여드린 6개의 함정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떤 개념이고 어떤 예시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표본의 함정부터 평균의 함정, 그리고 기준의 함정, 초점의 함정, 상관관계의 함정, 그리고 시각화의 함정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표본의 함정입니다. 표본의 함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1930년대 미국 대선 직전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루스벨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스벨트와 랜던이 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격전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한 주간지인 리터러시 다이제스트라는 주간지에서 23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느 쪽을 더 선호하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랜던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당선이 됐죠. 이후 통계학자들이랑 정치학자들이 이 여론조사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봤더니 이 다이제스트, 아까 말씀드린 리터러시 다이제스트의 독자들 중에 공화당 쪽, 랜던 쪽에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랜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약간 부유계층들이 많았는데 이 부유계층들이 대체로 좀 랜던을 지지하는 성향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특징 때문에 다이제스트의 조사는 랜던을 우세하게 보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본을 모집단에서 골고루 구성을 해야 되는데 특정한 치우쳐진 특정한 표본만을 고르는 것을 그 이름 그대로 선택 편향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2차 세계대전, 비슷한 시기에 2차 세계대전의 미군의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의 그 전투기가 많이 손상이 되고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미군에서 프로젝트를 조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투기를 탄 우리 소중한 미국 군인들이 살아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총알을 많이 맞은 부위의 방어를 강화하면 살아 돌아올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장성들이 그렇게 의견을 냅니다. 사실 뭐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냥 보더라도 당연히 총알을 많이 맞은 곳에 방어를 강화해서 전투기를 보내면 돌아올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냐라고 하는데, 굉장히 과감한 어떤 통계학자,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통계학자 중 한 명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반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총알 구멍이 없는 곳의 방어를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갑자기 왜 총알 구멍이 없는 곳의 방어를 강화해야 되지? 역으로 이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사라진 총알 구멍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 말은 엔진 부위에 총알을 맞은 전투기들은 사실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분석을 한 대상은 살아 돌아온 전투기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열심히 분석을 했지만 이것도 일종의 선택 평양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지만 특정한 표본들만 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 그대로 살아남은 표본만을 가지고 살아남은 자료만을 가지고 표본을 구성해서 통계를 분석하는 걸 생존자 편향에 빠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표본으로 삼아야 할 실제 전체 데이터는 저렇게 8대의 전투기인데 이 중에서 소멸됐거나 패배했거나 파괴당해서 아예 돌아오지 못한 전투기들이 있어요. 나중에 분석을 할 때 저 전투기들은 빼놓고 생존한 전투기들만 놓고 통계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분석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올 리가 없겠죠. 바로 이런 문제를 표본의 두 번째 함정, 생존자 편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표본의 함정은 좀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1900년대 중국에서 인구수를 파악을 했더니 2,800명이라고 해요. 자, 2,800명이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5년 뒤에 조사를 다시 한번 했는데요. 총 인구수가 1억 500만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정을 알고 봤더니 1900년대 조사는 세금 징수랑 군사 진집을 하기 위한 목적의 조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가능하면 식구를 아마 줄여서 신고를 했거나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5년 후 조사는 대기근이 닥쳐서 이제 보호 물자를 배급을 해주겠다라는 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면 인구수를 있는 그대로 하거나 더 많이 받으려고 일부는 부풀려서 신고하거나 이랬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표본의 함정은 표본 자체가 스스로 은폐를 해서 생기는 이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 번째 자체 은폐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옛날의 일이니까 요즘은 다 과학적인 검증 방법이 있는데 요즘도 저런 일이 일어날까 싶으실 텐데요. 물론 과학적인 측정 기구가 있는 예를 들면 미세먼지처럼 과학적인 측정 기구가 있는 분야는 좀 다르겠지만 지금도 실제로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조사를 하는 경우는 비슷한 경우가 생깁니다. 한 예로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어획량 문제 때문에 서로 이제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민들에게 어획량, 지금 어획하고 있는 어획량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 어획량을 바탕으로 일본이랑 협의를 할 때 활용하려고 했던 건데 이 어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 괜히 어획량 많이 얘기했다가 세금만 우리한테 많이 먹이는 거 아닌가 해서 다들 어획량을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이랑 협상을 할 때 이게 좀 정부 입장에서 약간 정부가 그 당시 정부가 핑계를 댄 걸 수도 있지만 약간 이게 약정으로 작용한 면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하던데요. 표본의 자체 은폐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표본의 세 가지 함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어느 정도 개념이 좀 정리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네모의 함정입니다. 자, 이 네모는 통계계의 슈퍼스타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슈퍼스타고 통계에서는 이것만 구할 수 있으면 만사 오케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통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표값, 바로 평균입니다. 먼저 평균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여러 가지 평균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평균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예제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총액을 나타낸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상용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420만 원 정도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에 나와 있는 그 나름대로의 공식 자료를 찾아봤더니 앞서 기사에서 봤던 임금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분명히 둘 다 평균인데 그냥 생각 없이 보면은 근로자의 평균, 기사를 봤던 분들도 근로자 평균은 뭐 이 정도. 통계청 자료를 보신 분들도 근로자 평균은 이 정도라고 받아들였을 텐데 실제로 이 둘 사이에 평균값에 큰 폭의 차이가 났던 이유는 기사에서 나왔던 평균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했던 월평균 임금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통계청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던 월평균 임금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은 그 조사 대상과 용어가 근본적으로 좀 달랐어요. 먼저 고용노동부는 실제로 산업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이 실제 산업계예요.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통계청은 가계를 위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본으로 삼은 대상 자체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라고 표시가 됐지만 사실은 거기 들어가 있는 근로자라고 하는 의미의 범위 그리고 그 용어의 정의 등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어떤 쪽이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통계를 조회하고 활용하는 우리들이 일반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의식을 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평균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균의 문제점은 데이터에 따라서 역할이 좀 들쭉날쭉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우수한 스포츠 선수도 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성적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요. 바로 이 평균이 데이터의 범위나 분포에 따라서 굉장히 기복이 심한 스포츠 스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예로 하버드 대학에서 이건 이제 통계 서적에 나온 가상의 예시인데요. 하버드 대학 중퇴자들의 그 평균 자산을 한번 가상으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물론 가상이지만 실제 중퇴한 사람들의 숫자를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매년 평균 한 50명 정도가 중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을 한 40년간 중퇴자를 따져보니까 2,000명 정도 된다. 그래서 이들의 평균 자산을 대략 10만 달러, 1억 1천 정도 추정을 일단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딱 2명의 하버드 중퇴자를 더해보겠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빌 씨와 마크 씨를 한번 여기에 더하면 평균 자산이 갑자기 7,500만 달러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 값의 분포 범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서 평균 값을 완전히 뒤틀어버리는 이런 요소를 아웃라이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식으로는 뭐 특이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예시에는 단 2명의 아웃라이어 때문에 평균이 대표성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입니다. 네, 아웃라이어라는 건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서 다른 값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값이고요. 평균의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평균이 아마도 가장 싫어하는 첫 번째 이제 적이 될 것 같고요. 평균의 두 번째 문제점은 70년대 미국의 UC 버클리의 대학원 전형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형에 이제 지원을 했던 한 여성분이 UC 버클리를 고소를 했다고 해요. 그 남성 지원자는 44%가 입학 허가가 났는데 여성 지원자는 35%만 받아들였다. 이거 뭔가 불공정한 요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남성 지원자는 8,400여 명 중에 3,700여 명이 합격을 했고 여성 지원자는 4,300여 명 중에 1,500여 명이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남성이 44%로 더 우위에 있는 건 맞는데 합격률이 이 합격자들을 학과별로 나누어 놓고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6개의 학과로 이렇게 나눠 놓고 보니까 오히려 6개 학과 중에
4개 학과에서는 여성들이 오히려 합격률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전체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랑 세부 그룹으로 나눠서 통계를 봤을 때 서로 다른 추세나 경향성을 나타내는 현상을 심슨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데이터 값이 균등하게 분포가 돼 있다면 사실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나눠도 그대로일 텐데. 자, 그래서 그럼 뭐 평균의 문제점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평균의 문제점을 평균을 만들어서 이제 보도하는 쪽, 통계를 만드는 주체, 그리고 보도하는 주체와 이런 것들을 보는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를 간략히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평균이 대표성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없다면 대안을 찾아봐야겠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 분포, 전체적으로 값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이 정규 분포에서는 평균과 중간값과 최빈값이 모두 같습니다. 그러나 비정규 분포에서는 최빈값, 중간값, 평균이 모두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포가 정규 분포에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퍼지는 분포가 될수록 평균이 대표값 역할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평균의 문제점, 평균의 함정의 해결 방법은 다양한 대표값을 활용하고 분산이랑 표준 편차를 활용하자였고요. 이제 두 번째 해결 방안은 이것도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평균만 보여주지 말고 세분화된 정보를 반드시 같이 제공을 하는 겁니다. 도수분포표 같은 걸 함께 제공을 해서 이 값이 평균 안에서 왜곡돼서 받아들여지는 일이 없도록 전체적인 분포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왼쪽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고 오른쪽은 보도 자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제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할 때 평균이 얼마 하고 간략하게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표현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종이로 된 신문을 이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면의 한계라는 핑계가 좀 있을 수 있었거든요. 뭐 기자분들에게 말을 해도 이게 뭐 제가 쓸 수 있는 지면이 제한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응답이 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에서 자료들이 서비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공을 할 수가 있고 온라인에서도 만약에 여건상 제공이 어렵다면 링크라든가 뭐 이제 과학 논문에서는 서플리먼트라고 하는데 부록 자료로 제공을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지금 보시는 예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그 미세먼지에 대한 것을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건 도수분포표 같은 걸 쓰지 않고 그냥 일평균 미세먼지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서 낮에 미세먼지가 예를 들면 가장 높은데 새벽에 미세먼지가 낮은 새벽까지도 그냥 합쳐서 전체적으로는 미세먼지가 크게 높지 않다라는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분석을 하지 않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대표값을 사용하고 히스토그램 같은 도수분포표 같은 다양한 첨부 자료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표본의 함정과 평균의 함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은 기준의 함정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이슈가 되면서 지금 글로벌 경제가 좀 타격을 안 그래도 받은 상태에서 또 한 번 받았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 OECD 가입국들과 우리나라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비교적 좋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물가지수가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좋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좀 위험한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비자 지출 구조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설정하여 반영을 합니다. 근데 국가마다 이 가중치를 설정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00점 만점으로 해서 이렇게 식료품, 뭐 주류, 주택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두고, 미국 같은 경우는 비슷한 방식으로 푸드나 하우징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 보시면 미국은 하우징 쪽에 42%, 거의 뭐 절반은 아니지만 절반 가까운 비율을 하우징에 많이 두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식료품 쪽의 비율이 좀 높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는 식료품 쪽의 가격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영향을 좀 더 민감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푸드 계열보다는 하우징, 미국에서 이제 하우징은 우리나라의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랑 비슷합니다. 주택뿐만이 아니라 수도, 전기, 연료를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나 연료세가 올라가게 되면 조금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좀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통계마다 나타나는 차이를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은 분류, 우리가 보통 이제 카테고리라고 하는데요. 분류화를 할 때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몇 년 전에 배달음식 카테고리별 배송 순위라고 하는 기사가 떴었는데요. 코로나가 바꾼 배달음식 순위, 한식이 치킨을 제꼈다. 굉장히 뭐 반가운 뉴스긴 한데, 한식이 사랑을 받는다는 건 반가운 뉴스인데, 사실은 한식이라고 하는 것은 카테고리의 계층이, 영어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그 어떤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층이 양식이나 중식이나 일식과 같은 레벨에 있어야지, 치킨이나 분식과 같은 카테고리로 하는 사실은 등급이 안 맞는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식과 버거, 치킨, 디저트 등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는 것은 근본적인 카테고리화부터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료 자체는 배달 음식을 하는 어플에서 일종의 고객 편의상 구분을 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뭐 중대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나비 효과처럼 커질 수 있는 부분은 국가가 정책을 만들거나 보고서를 만들 때 이런 보도 자료 같은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잘못된 자료들 하나하나가 일종의 희석이 돼서 보고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데이터에 대한 구조랑 카테고리화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구조 정의와 카테고리화를 바로 데이터 온톨로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앞서 소개를 드릴 때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에 이제 참여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요즘 빅데이터 플랫폼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죠.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전산 기술이나 저장 기술 이런 게 아니라 데이터 온톨로지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전산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전산 전문가, 그리고 뭐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같이 참여를 해서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한식이냐 중식이냐 분식이냐 뭐 치킨이냐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계층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온톨로지와 연관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 때도 기본이 되고 통계를 산출할 때도 아주 중요하게 활용이 되는 기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의 함정 또 하나는 분할하기 기법입니다. 분할하기 기법이란,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독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출액을 쭉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종합병원, 의약품, 뭐 일반진료, 보조치료제, 일반진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보다 보면 눈에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일반진료, 보조치료제, 운영비, 그리고 그 다음에 치과가 이제 2번 나오게 되는데 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사실 이 자료는 독일의 치과의사협회에서 발간한 회보에 실린 그래프입니다. 독일 치과의사협회에서는
아마도 건강보험공단의 그 보험료가 치과 쪽에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부각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치과 진료를 일반과 보철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해서 순위가 뒤쪽으로 보이게 하는 일종의 분할하기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왜곡한 건 전혀 아닌데 데이터에 분류하는 기준 혹은 보여주는 기준을 자기들에게 뭔가 유리한 쪽으로 싹 바꿔서 보여주는 이런 방식을 분할하기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초점의 함정입니다. 예, 그동안 뭐 몇 가지 이제 함정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자, 이제 초점의 함정을 볼 차례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초점의 함정과 이제 상관관계 함정을 보여드릴 텐데, 초점의 함정과 상관관계 함정은 과학 분야나 의료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함정입니다. 예를 들면 약을 판매할 때 어떤 의료 기술의 효능을 과장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 초점이랑 상관관계 함정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그 예시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점의 함정을 보기 전에 먼저 이제 컨셉을 잠깐 보시면, 같은 통계라도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월 200만 원 이상 근로자가 60% 정도 차지한다는 동일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어느 한쪽에서는 월 200만 원 이상 근로자 첫 60% 돌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온도로 보도를 한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보도자료는 월급쟁이 10명 중 4명이 월급 200만 원도 못 미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자료 자체는 동일한데도, 그리고 자료를 조작한 건 아닌데 문구에 따라서 완전히 느낌이 달라지죠. 초점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같은 통계라도 온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초점의 함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법은 바로 상대값과 절대값의 기술입니다. 굉장히 마법처럼 사용을 하는데, 지금도 많은 과학이나 의료 자료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산업에서 활용되는 많은 자료들을 보시면 상대값이랑 절대값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의도하는 바를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사례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제는 화이자가 2000년대 중반에 리피토라고 하는 약을 내놓으면서 광고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리피토는 뇌졸중, 영어로는 스트로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뇌졸중의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여준다. 당뇨랑 한 가지 심혈관 질환을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에게 리피토는 그 발병률을, 자,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발병률을 40% 줄여준다. 40% 줄여준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40% 줄여준다. 그 일반 시민들은 이걸 보면 48% 줄여준다. 2명이 먹으면 2명 중에 1명은 예방이 된다는 의미로 보면 되나? 라고 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48%를 줄여준다는 것은, 그 논문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비교 집단 환자와 그 리피토를 복용한 환자를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요. 둘 다 한 1,400명 정도로 표본은 비슷합니다. 실험 대상은. 비교 집단 환자,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은 환자들에서는 뇌졸중이 2.8% 발생을 했다는 거고요. 리피토를 복용한 환자 집단에서는 1.5%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의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차이도 뭐 유의미한 차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놓고 보면 둘 사이의 차이는 1.3%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걸 상대적인 비율로 1.5와 2.8의 상대적인 비율의 차이를 부각함으로써 갑자기 1.3%의 차이가 48%의 차이로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절대값은 약을 안 먹은 집단, 정확히는 이제 플라시보라고 해서 효능이 없는 가짜 약을 먹은 집단인데요. 그 플라시보 집단에서는 1,410명 중 39명, 39명이 발병을 했고, 리피토를 복용한 환자 집단에서는 1,428명 중에 21명이 발병이 돼서 발병수의 차이는 사실은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